네, 안녕하세요. 교직논술 개강입니다. 새롭게 교직논술 이제 처음 쓰신다 생각하고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첫 시간이어서 유치원 교직논술을 이제 어떻게 쓸 건지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교직논술 뭐든지 첫걸음이 이제 뭔지 알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1학년도 대비 교직 논술 문제 가지고 좀 첫 시간이니까 분석해보고 오늘은 다 거저드리고 드린 거 가지고 써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차근차근 좀 이렇게 실력을 쌓아 나가는 걸로 그렇게 10주를 채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 논술이란 뭐냐 1주차 그래서 뭐 한두 번 써보신 분들은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다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이 아니라 새로죠, 새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제 프린트물로 드린 것들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논술 작성 요령하고 단계, 교직 논술의 단계, 그리고 어떻게 진짜 작성하는지 실제적인 것들, 그리고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논술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런 것들 살펴볼 거고요. 원고지 기본 사용법은 이제 생략됐어요. 그래서 원래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작년 2021학년도부터 답안지 양식이 바뀌었거든요. 원고지에서 줄글로.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원고지 사용법을 알고 계시면 어떤 글을 쓸 때도 좋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줄글이어도 원고지 교정 부호를 쓰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굳이 우리는 그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형식적인 부분들은 확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본인이 뭐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 받았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모르겠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그냥 막 이렇게 긋는다. 근데 실제로 처음 첨삭할 때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가볍게 틀린 글을 쭉쭉쭉쭉 긋고 혹은 연필로 쓰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본인이 직접 찾아서라도 원고지 교정부호 같은 것들은 한 번 정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쓰면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논술을 작성하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들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이 형식적인 것들을 보고 이제 진짜 문제를 보면서 또 같이 보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1단계가 논제를 파악한다. 제시문을 분석한다. 생각을 정리한다. 논지와 주제를 정리한다. 구성을 생각한다. 유의사항을 점검한다. 개요표, 개요도, 즉 초안을 작성한다. 그리고 논술을 쓴다. 그리고 퇴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논술물 작성 1단계부터 시작해서 9단계까지. 그래서 이게 단계가 이거는 1단계야. 이건 2단계고 이건 3단계 이렇게 분절적이지 않아요. 우리 마치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논제를 파악하고 구성도 어느 정도 생각할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시문을 또 분석을 하면서 논제와 연결해서 견해는 사실 크게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하면서 논지와 주제를 결정해서 거의 이제 구성까지 마치게 되죠. 이제 조금 써보신 분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요. 자, 1페이지 아래쪽에 1단계가 논제 파악이에요. 논제, 뭘 쓰라는 건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뭘 쓰라는 건지. 그래서 논제를 의문형으로도 바꿔보고 이렇게. 그래서 말 그대로 논제는 뭐에 대해서 쓰라는 건지예요. 무엇에 관해 쓰라는 것인지 이게 논제입니다. 1페이지에 첫 번째 이제 무엇에 관해 쓰라는 것인지 파악한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무엇에 관해 쓰라는 것인지. 이거는 찾기 어렵지 않아요. 문제에서는 다 나와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문에서 찾는 게 어렵지만 어쨌든 문제 파악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논제를 의문형으로 바꿔본다가 있긴 한데 이것도 굳이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문제에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밑줄만 그어도 이게 문제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의문형으로 바꿔보는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조건이나 함정은 없는지를 점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가끔 본인들의 생각으로 그냥 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빠지는 함정,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잘 빠지는 함정은 이게 내 생각을 쓰라는 건지, 찾아 쓰라는 건지, 이론을 쓰라는 건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생각 쓰라는 건 맞죠? 아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논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찾아서 써야 되는 건지, 요거 말을 조금 바꿔서 써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선생님들도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요번 올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하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선생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으시더라고요. 네, 프린트물에는 14, 15페이지에 이제 수록을 해 놓기는 했는데 제 문제 이걸로 같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아예 이렇게 배점에 있어요. 배점에 논술의 내용이 15점이고 체계가 5점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몇 년 전에 배점이 이렇게 고정됐어요. 그전에는 내용이 10점이었고 체계가 10점이었어요. 논술 원고지 양식에다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체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이거 먼저 보시면 글의 논리적 체계성 3점, 맞춤법, 어휘, 문장의 적절성 2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감점 받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논술문의 구조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순서대로 쓰면 논리적 체계성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분은 진짜 없겠지만 굳이 3번 답을 1번에서 첫 번째로 쓴다든지 1, 2, 3으로 제시된 근데 가끔 그런 실수 하시는 분 있죠. 막 2번하고 1번이 막 섞여가지고 답을 제시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맞춤법과 어휘, 문장의 적절성이 심각하게 오류가 있을 때 너무 틀린 글자가 많다. 그 다음에 글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지 않다. 그랬을 때 받는 감점들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안 되는 분들은 내용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는 그냥 내가 5점을 잘 가지고 간다. 이 생각을 쭉 갖고 계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이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돼요. 이거 책에도 쉽진 않아요. 연습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읽어도 남이 읽었을 때 자연스럽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자기가 읽었을 때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 100% 남이 읽으면 이상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논술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해도 이거요. 이렇게 본인이 다시 읽어보면 다른 사람이 찝어준 거 읽어보면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듬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이렇게 해서 배점으로 15점이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시면 올해 2021학년 같은 경우에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양방향 부모 교육에 있어서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 1점, 대면, 개별 혹은 개인 면담 그리고 전화 면담의 장점 4점 이렇게 해서 다 줬어요. 그래서 보면 양방향적 의사소통 필요성 1점이야. 이거 한 가지 쓰고 대면, 개별 면담, 전화 면담 장점 각각 4점이니까 대면, 개별 면담 2점, 전화 면담 2점 이렇게 되겠죠. 충분히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교육 워크숍 형식이 적합한 이유 1점. 한 가지만 쓰면 되겠죠.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2가지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워크숍을 실시할 때 교사가 준비해야 될 사항 3점 그랬어요. 3점이라 그랬는데 1가지 쓴 사람하고 3가지 쓴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느 해에는 준비해야 할 3가지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줄 때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준비해야 할 사항 이렇게 하고 3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배점 이꼴 써야 되는 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수 플러스 그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 교사 유아, 교사 부모, 유아 부모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긍정적인 효과 워크숍과 관련해서 계속 연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6점이면 요거 2가지 이렇게 충분히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배점에 한 번 더 짚어줘요. 그러면 문제에 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논제를 찾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쓰라는 건지 모르진 않아.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 나와 있는지, 여기서 뭐 찾아서 이런 말은 없지만 찾아서 그대로 쓸 건지,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쓸 건지,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에 나타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명확하게 보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논제 찾는 거, 논제 파악하는 거는 일단 어렵지 않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제시문을 분석하는 단계예요. 제일 먼저 제시문을 한번 정독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앞에 1단계에서 메모한 논제의 핵심 내용과 조건을 참고하며 지문을 1차로 꼼꼼하게 읽는다. 논제와 연관성이 깊은 부분을 표시해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신 분 있겠지만 아까 나왔던 그 배점 관련 문제가 쫙 문장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네모 칸 안에 표 안에 어떤 교사들의 대화라든지 저널이라든지 뭐 유아와 교사와의 얘기라든지 교사 협의의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대화나 저널들이. 그럼 아까 말한 그 배점에 해당되는 그 논제를 생각하면서 정독하는 거죠. 저도 일부러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 그거 보고 나면 보시면 한번 읽어요. 그럴 때 문제 읽고 그냥 일단 한번 읽어. 대충 저거 왜 하나하나 너무 나무부터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아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꼼꼼하게 읽는 거죠. 첫 번째는 제시문을 한번 정독.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번하고 2번을 같이 하시는 분도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거 같이 하다가 놓치는 부분 다시 두 번째에 읽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게 하면서 1차 정독을 토대로 해서 논제의 핵심 내용, 조건 요거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논제의 핵심 내용하고 조건하고 연결된 지문의 키워드를 옆에 메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하느냐.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거 사실 나중에 실전 때 드리는 용지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시험지 답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2장으로 2매 이렇게만 분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2매 이내로 작성하시면 돼요. 짧아도 상관없고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15점이 다 들어가야 돼. 내용 점수 15점이. 그러니까 보통 한 장 반은 넘어가 무조건.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 그쵸? 자, 그렇게 하고 초안용지도 이렇게 갱지처럼 생기고 하여간 종이 생긴 거나 접었다 폈다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문제지와 더불어서 이런 초안용지도 같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메모를 한다 했을 때 이 초안용지에다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도 계속 끊임없이 그런 제가 초안용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고 아예 표를 드리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1번 쫙 쓰셔도 좋고 1 동그라미 1번은 필요성은 이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메모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 제시문 분석 단계에서 이렇게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키워드를 메모를 했으면 이제 제시문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국한해서 요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따가 초안지까지 드릴 건데 그걸 가지고 문장으로 써보시라고 해도요 다 다르게 나와요. 사실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구성할 건지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요약이 잘 되는 사람인지 좀 주절주절 말을 길게 쓰는지 문장을 짧게 많이 쓰는지 길게 느려 쓰는지 본인이 써보시면 나와요. 이건 내가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고요.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답에서 요구하는 정답지에서 요구하는 문장으로 가까이 연결되어 나가야 되겠죠. 자, 요약 방법은 뭐 그 문제 요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에 밑줄 치는 거 진짜 세부적으로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그 단락의 내용을 이제 아까 그 초안지에다가 같이 간략하게 메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요약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점검을 해요. 아, 이게 진짜 필요성인지 아니면 주의해야 될 사항인지. 요게 올해 문제는 그렇진 않던데요. 보니까 어떨 때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교사가 말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끊어가지고 이건 이쪽에, 이건 저쪽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본인의 취사 선택이에요. 가장 더 적합한 걸로 찾아 나가는 게 선생님들의 이제 숙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와 연관성 있는 요약 내용만 좀 추려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3단계가 있는데요. 3단계 전에 제가 여기다가 2021학년도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보고 다시 한번 이 내용 들어가면 좀 더 선생님들이 편하실 거예요. 아까 그 배점 먼저 봤던 부분인데요. 실제 문제 이렇게 생겼어요. 2021학년도 교직논술 문제. 다음은 민교사와 권교사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아, 올해는 선생님 둘이 부모 교육 관련해서 얘기 나누는 장면이구나. 1.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 한 가지를 논하고, 권교사의 대화에 제시된 대면 개별, 괄호 열고 개인 면담과 전화 면담의 장점을 각각 2가지씩 논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점 부분을 먼저 읽어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나오죠. 이거를 읽으면서 본인이 파악하는 거야. 여기 2가지씩이라고 나와 있네요. 밑에도 3가지라고 문제가 있군요. 배점하고 연결해서. 2번째, 대화에 근거하여 워크숍 형식이 부모 교육 방법으로 적합한 이유 1가지와 워크숍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교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3가지를 논하시오. 자, 이건 반대로 여기 몇 가지 이런 걸로 우리가 배점도 정할 수 있어요. 적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고 3번째, 대화에 근거하여 워크숍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을 때 교사와 부모, 유아와 부모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각각 2가지씩 논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네, 그랬을 때 1번 대화에 근거하여 1가지를 논하고 2가지씩 논하고 1번이 대화에 근거하여 2번도 대화에 근거하여 워크숍 형식이 적합한 이유 1가지와 실시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 3가지를 논하고 3번도 대화에 근거하여 워크숍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을 때 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2가지씩 논하라 그랬어요. 요번 문제는 다 대화에 근거하여야. 뭐 어떨 때는 사례에 근거하여, 사례에서 찾아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문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 선생님들 프린트물로 보시는 게 좋기도 하고 여기도 저도. 자, 먼저 민교사가 요즘 우리 반 지수는 혼자 책 읽기 영역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요. 책을 보는 것은 좋지만 지수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오늘 지수 어머니가 지수를 데리러 오셨기에 지수가 집에서는 어떤지 좀 여쭤보려 했거든요. 그런데 지수 어머니께서 바쁘다면서 급히 가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하잖아요. 물론 어떤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시니 만나기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무엇보다 부모와 교사 간의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막 쏟아놨죠, 민교사가. 이 많은 말 중에 이제 문제하고 딱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권교사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특히 어떤 아이가 문제 행동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가정에서는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 부모님과 대면 개별 면담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전화 면담도 해요. 2가지를 다 쓴대요. 그러니까 민교사가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번 부모 교육 주제를 의사소통으로 정해 소집단 모임 형식의 워크숍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부모님들께서 직접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고 실습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진행한 후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함께 의사소통 기술을 계속 익히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소집단 모임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자, 계속해서 권교사 서둘러 부모교육 계획을 세워 원장님께 보내드리고 바로 준비해야 되겠네요.
일정을 확인해서 부모님들께 보낼 가정통신문도 만들고, 부모님들께서 참석하기 편한 일정이 언제인지도 알아봐야겠어요. 부모님들께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면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할 수 있어서 유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기술도 증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민교사. 지난번에 원감님께서 의사소통 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하셨으니 이번 워크숍도 원감님께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권교사. 네,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참석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도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어 유아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유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은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부모님들은 선생님들과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이 더 활발해져서 유치원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가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문제 아래쪽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이렇게 주어진 답안지 면수 2매 이내에 맞게 서술하시오. 두 번째는 이제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 3개 구성하시오. 글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아까 체계성에 해당하는 5점을 유의해라. 이 얘기를 유의사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본 배점이 논술의 내용하고 논술의 체계가 합쳐서 20점, 15점, 15점 해서 합쳐서 20점 배점을 기준으로 딱 제시를 해 두었죠. 뭐 이렇게 문제 읽어보고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구나 뭐 어떻게든 쓸 수는 있겠구나 약간 이제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프린트물 2페이지로 와서 논술문 작성 3단계입니다. 3단계 이제 2페이지 하반부에 프린트물 같이 보시면 3단계가 이제 견해를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제일 먼저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야 한다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빼고 싶어도 논술이라는 특성상 뺄 수가 없는 게 형식적으로는 논술은 사실은 글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견해가 들어있지 않고 사실만 나열한 그런 논술로서의 가치가 없는 글이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유아 임용 논술의 경우 사실에 대한 나열을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야 한다. 즉 자신의 견해라고 해서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사실과 이론, 원리에 대한 주장의 형식이 적합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상 써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문제에서 이런 것들.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개별면답은 이런 게 좋지. 그 다음에 뭐 전화면답은 이런 게 좋지.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런데 그거를 나는 이렇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견해고 주장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밑에 사실, 이론, 원리에 대한 주장이라고 한 것은 아까 문제에서 본 것처럼 이거 여긴 없지만 대화에 근거하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 안에서 기왕이면 벗어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래서 그 사례 안에서의 그 사실을 양방향적 의사소통, 워크숍, 장점,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기존에 공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례에 든 내용하고 대화에 근거해서 접목을 시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막연히 읽었지만 워크숍 중에서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언급을 해놨어요. 지문에서. 제시문 중에서. 그렇죠.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여기만 이제 이런 거 다 얘기해 줬어.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워크숍 하자. 그러면서 눈높이 맞춰 대화도 하고 정서적 안정, 사회적 능력 증진 이런 거 다 의사소통 관련 워크숍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들 막 이렇게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교재교구 제작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율동 워크숍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써버리면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이론 왜 그게 더 중요한지 이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야 된다. 즉, 정해진 논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주어진 그 지문을 100% 활용해서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의 질문에 답변한다. 즉, 1번에서 말한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장점, 아까 필요성, 그거에 대한 답변. 그쵸? 그래서 1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이론, 원리, 내용, 방법 등을 기억하면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말인지, 답안에 쓸 수 있는 말인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로 정리한 자신의 생각을 질문과 연관해서 중요한 순서로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답지가 중복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가끔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분리해서 쓰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기도 연습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하고요. 자, 네 번째, 논지와 주제의 결정. 3페이지입니다. 프린트물. 자, 주제와 논지의 관계. 자, 아까 제가 무엇에 관해 쓰라는 것인지 라고 했다면, 이제 논지, 즉 논지는 글의 취지, 즉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말하고자 하는 거 말하라니까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 형식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미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논지는 글의 취지, 말하는 바이고요. 주제란 그 글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고요. 또 논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곧 그게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문을 만든다 그랬는데, 논지, 글의 취지를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그게 주제문이 된다. 그래서 정리한 주제가 뚜렷한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하나만 한 소리는 아닌지 점검을 해서 주제문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지와 주제 결정 그랬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논설문의 형식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논지와 주제 누가 결정해요? 출제자가 결정하죠. 시험 문제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술이라는, 이게 예를 들면, 장문의 서술형,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쓰면 또 달라요. 그냥 길게 쓰면 돼, 답을. 근데 교직 논술이잖아요, 과목 이름이.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이 논술문의 형식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가, 굳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쓰고 이제 이런 말도 없어. 하지만 이런 형식을 어느 정도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내용 점수가 15점인데, 이 15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한번은 고민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고민도 없어. 이제 좀 써보다 보면 그냥 본론에서 다 쓰면 돼요. 본론에서. 그리고 옛날에 원고지 1200자일 때는 어느 정도는 서론과 결론의 분량을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과 결론의 분량을 놔두고 결론을 쓰시는 게 좋다 했지만, 이것도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버릴 수는 없어요.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주제와 논지를 정리한 주제문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아요. 여기에. 그런데 그 대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제문은 본인이 깔끔하게 잡으면 본론 쓰기가 훨씬 수월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문제를 선생님들도 아까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부모교육, 또 의사소통, 또 의사소통의 기술, 또 양방향 소통의 중요성, 또 무슨 효과? 선생님 뭐라고요? 교사의 역할? 어떤 역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써봤으니까 이렇게 콕콕 집어서 나오지만 선생님 처음에 똑같은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부모 교육이요. 이러고 끝나는 분들도 있어 사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워크숍까지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잡을 거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조금 워크숍의 비중이 높으니까 워크숍으로 갈까? 워크숍도 부모 교육의 일종이지 부모 교육으로 갈까? 근데 워크숍이든 부모 교육이든 의사소통 기술, 양방향적 의사소통도 의사소통인데 그러니까 아예 의사소통으로 붙잡아서 부모, 교사, 유아로 갈 수도 있겠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여러 가지로 갈래가 나갈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본론에서 말하는 15점짜리 15가지잖아요. 쓰는 게. 필요성, 중요성, 가지수 다 합쳐갖고 15가지를 쓸 건데 그거를 하나로 딱 잡아서 끌어내서 서론에다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자기의 주제와 논지를 서론에서 밝히는 게 좋다는 거죠. 서론에서. 네. 자, 우리 프린트물 계속해서 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지와 주제를 결정했으면 주제문을 만든다. 그래서 아까 말한 논지를 관통한다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든지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는데 배점은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또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건 이 서론하고 결론이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배점 자체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여기 15가지만 잘 쓰면 일단 내용 점수는 충분하고 너무 벗어난다 그러면 체계에서 안 맞는 말이니까 논술의 그 흐름에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한두 번만 핀트 못 맞추는 분들이 있긴 한데 좀 써보면 어느 정도 잡히긴 해요. 그래도 잘 쓰면 기억이면 좋죠. 네, 딱 꿰뚫어서 주제문을 만들어서 논지를 관통하는 핵심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자 만들면 되겠다. 점검을 해서 수정 보완까지 다 자기가 썼는데 이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미리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주제문이 논지와 주제를 결정해서 만든 그 주제문이 서론에서 주장처럼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살펴본다, 이야기해본다 하고 본론을 쫙 썼으면 수미 상관, 수미 쌍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 교육에 대해서 혹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혹은 부모 교육 중에 워크숍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언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 교육 얘기하고 의사소통 얘기하고 워크숍 얘기했는데 나는 강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뭐 부모 교육 같은 부모 교육이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새로운 거 쓰면 절대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재언의 논문 써보시는 분들 이제 재언의 취지로 새로운 걸 던지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까 살짝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그리고 주장해서 쓰신 내용을 정리해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생님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의 정체성 뭐예요? 유치원 교사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마지막 문장은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아. 이제는 선생님 제가 그냥 딱 얘기할래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나 그 윗문장은 이런 주장들을 펼치기 위해서 펼친 게 아니라 이걸 현장에 가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 이걸 여기서 막 주장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이런 노력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 교사의 역할은요 그냥 문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그래서 나는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3인칭의 시점으로 나지만 내가 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야 한다로 주장문의 근거로 할 것이다는 너무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객관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4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예요. 논술문의 구성. 5번째는 이제 논제를 파악하고 제시문을 분석해서
견해 정리하고 논지 주제를 결정했으면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논점을 담을 것인지 정리하고 서론과 결론은 한 개의 단락, 본론은 담을 내용에 따라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하는데 2개에서 5개가 적절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고지 썼을 때는 더 꼼꼼하게 해서 완전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한 단락, 본론도 그냥 한 단락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2개에서 5개 단락, 결론 한 단락 이렇게 꼭 맞추세요. 이렇게 했는데 줄글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맞추는 게 좋아요. 줄글이지만. 그래서 서론은 무조건 한 단락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도 줄글이어서 선생님들 제가 또 참석하다 보니까 글자 크기에 따라서 조금 글자 개수가 달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줄글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작으면 그건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죠? 통상 일반적인 이런 평균치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 문장, 여기도 한 문장 이렇게 쓰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배점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적으면 2문장도 괜찮아. 짧으면 2문장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2문장이 조금 너무 짧다 싶으면 3문장에서 길면 4문장. 그러니까 제일 적당한 거는 근데 이제 이거 하나로 가시면 안 되는데 3문장 정도. 3문장에서 혹시 2문장에서 4문장. 5문장 가버리면 좀 너무 서론이 길어버려요. 예. 그 문장 자체의 길이도 길고 짧고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길지 않은 단문장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문 말고. 그래서 한 3문장에서 4문장? 이렇게. 좀 길게 쓰신다? 그러면 2문장도 나쁘진 않습니다. 서론에. 마찬가지예요. 결론도. 그래서 정리 한 문장 조금 길게 하고 교사는 해갖고 또 한 문장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론하고 결론은 한 단락으로 딱 끝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본론은 원고지 형식일 때는 굳이 이제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원고지. 근데 마찬가지 줄글도 그렇게 써야 돼요. 정자체로. 그래서 사실 연습은 원고지에다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선생님들이 원고지 싫어하지. 싫어하시더라고요. 일단. 또 뭔가 딱 정해진 그게 있어서 그런지. 근데 이제 굳이 시험이 아닌데, 왜냐면 원고지 쓸 때도 처음에는 줄글로 하다가 나중에 원고지로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굳이 원고지로 연습하지 않는 게 낫다 싶은 저는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좀 형식은 좀 맞추시는 게 좋아요. 보기 좋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의 단락은 이것도 크게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하세요. 아까 1번, 2번, 3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하면 제일 무난합니다. 무난. 틀리지 않는.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봤지만 어떤 문제는 필요성 쓰고 해야 될 방안 3가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필요성이 여러 문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 한두 문장 가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써서 가니까 그냥 이렇게 그거 자체를 한 단락으로 해서 이렇게 단락을 꾸몄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2번째 단락의 구성과 논점. 그래서 각 단락에 어떤 논점을 담을지. 예. 문제가 친절하게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중심으로 담으면 돼요. 또 각 논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근거나 사례, 논거를 찾는다. 핵심이 되는 것은 본론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론에서 모두 다뤄야 한다. 서론은 그 글의 방향을 다룬다. 서론, 본론, 결론에 담을 내용이 일관성을 갖는지 점검한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2번째 각 논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근거나 사례를 찾는다.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쓰면서 조금 정리가 될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 문제로 다시 가서 쓰라 그랬잖아요. 필요성 쓰라 그랬고 장점 그 다음에 이유 적합한 이유 쓰고 준비해야 될 사항 이런 거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마다 많이 달라. 이건 이제 분량이 달라져 갖고 확도 달라질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개별 면담의 장점 두 가지. 첫째, 이래서 중요하다. 둘째, 이래서 중요하다. 사례에서 찾아서 쓰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래서 중요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이거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쓰는 분들이 있고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문제에서 쓰라는 것 위주로 쓰면 문제 없어요. 문제에서 쓰라는 것만 거의 채점해요, 사실. 그 나머지는 사족이야, 사족. 쓰면 상관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틀리면 오히려 그 사족 때문에 감점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아무리 들어봤자 이제 나중에 써봐야 진짜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좀 생각해서 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번째 유의사항 점검입니다. 유의사항을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준수했는지 채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평가 항목이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점수가 깎인다. 답안을 쓰기 전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꼭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 유의사항은 아까 3가지 뭐였죠? 선생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14페이지 있죠? 주어진 답안지 면수 2매 이내에 맞게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메일을 꽉 채워서 더 주세요. 답안지 교체는 돼요. 답안지 교체는 되는데 이내라 그랬기 때문에 안 줄 거예요, 아마. 안 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쓸 게 있어. 그래서 밑에 줄에 쓴다든지 뒷줄에 쓰면 안 돼요. 이내라 그랬기 때문에. 네, 아주 뭐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그래서 할 말 많으면 안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써야 되면 더 주겠죠. 더 주일 텐데 이거 다 채우는 것만 해도 60분 이내에. 그리고 논리적 짜임새야.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론하고 결론하고 완전 엉뚱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번호도 막 뒤죽박죽이다든지 그런 것도 좋지 않다는 것. 글의 명료성. 이 명료성이라는 말 자체에 나오죠. 글을 짧게 문장이 길어지면 어때요? 주어하고 서술의 관계가 꼬이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본인이 쓰는 사람은 몰라 가끔 가다가 길게 써버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단문 형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험이. 왜냐하면 사례를 들어서 정리를 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명료하게 뭐 예를 들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문장 구성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명료하게 또 타당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거가 이제 답안의 유의사항이라는 거죠. 우스운 일 아니다. 꼼꼼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 유아 임용 논술의 유의사항 같이 봤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유의사항의 예가 있는데 요거는 두 번째 거군요. 두 번째 유아 임용 논술의 유의사항 3페이지 프린트물 3페이지 아래쪽에 우리 잠깐 보시면 원고지 사용했을 때 밑에 이제 글의 체계하고 논리적 타당성, 명료성, 일관성 뒤로 넘겨보세요. 유의사항의 예를 볼게요. 자, 요거 진짜 제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한 번씩 여쭤보시는 분이 가끔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금은 논술문 아니지만 이거 딱 받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쓰면 되는 건가? 약간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시는 분도 있거든요. 앞에다가 예를 들면 뭐부터 써야 되는지 그냥 서론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첫 줄에다가 제목 없지만 본인이 정해서 쓰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거 본인이 정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어떤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죠.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죠. 답안지에다가 별 표시해 놓고 채점자하고 내통해서 아주 고리적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의심을 받을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볼펜도 그냥 한 가지 색으로 쓰고
정말 틀리면 자로 두 줄 긋고 밑에나 옆에 이어 쓰고, 뭐 원고지에는 무조건 이제 밑줄 긋고 위에나 아래에다가 쓰겠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답지에다가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펜을 너무 쓴다거나 밑줄을 긋는다거나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죠? 아까 그 논술 체계에서 아마 감점될 거예요. 뭐죠?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심하면. 네, 그래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도 쓰지 않아야 되겠고, 한편에 완결된 글로 쓸 것 그랬는데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분 제가 봤어요. 실제로 최근이에요. 막 쓰다가 문장으로 막 빨리 쓰다가 뭐뭐임, 뭐뭐함.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안 됩니다. 한다, 이다, 완성된 표현으로 글을, 문장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문 규정과 원고지 작성법에 따를 것.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고지를 쓰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 맞춤법, 그 다음에 뭐 띄어쓰기, 그 다음에 혹시 써야 되는 교정부 이런 것들 다 정해진 방법을 따르는 게 제일 좋고요. 주어진 분량 2매 이내. 그 다음에 수험생 개인의 가치관은 원칙적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이 뭐 누가 가치관을 쓰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가끔 또 나오기도 해요. 교사는 이렇게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꼭 그렇게 할 거다라는 너무 자기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면 안 돼요. 2차 대비 면접, 심층 면접 거기서는 이걸 보여야 돼요. 나의 실천 의지라든지 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우리 반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아예 문제로 제시하고 답변으로 얘기하면 좋아요. 그런데 논술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개인적인 가치가. 그리고 뭐 쓸 데도 없어 써봤자 점수 포함되지 않죠.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논제와 설명 쓰지 말라는 거. 아까 이것도 뭐 우리 시험 문제에 이렇게 조건이 있진 않지만 제가 이제 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더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사람이 채점하다 보니까 그냥 정답 딱딱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전공이든 논술이든. 그래서 제가 답을 막 찾아야지 나올 수 있는 답을 쓰시면 곤란해요. 이런 말도 자주 드리는데 그래서 막 설명을 막 뭐죠? 예를 들어 지지부진하게 혹은 뭐 가타부타 사조국처럼 길게 느려봤자 제가 이제 그렇게 써오시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꼭 빼야 되는 문장은 이렇게 빼버리고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두기도 해요. 이거는 빼도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문장이니까 한 2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면 이거 싹 빼도 문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 이렇게만 해드리는 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렇게 자꾸 써보시면 되겠죠. 이런 게 줄어야 돼요. 처음에는 있어요. 상관없고 많이 이상한 거 막 해보세요. 제가 자꾸 체크해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다지면 돼요. 진짜로. 작년에도 진짜 꾸준하게 온라인으로 매주 실습 갔을 때 잠깐 빼놓고 매주 초반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첨삭받은 분이 있는데 눈에 띄어요. 본인도 아셔. 처음에는 본인도 막 이렇게 긋고 지우고 쓰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 거의 없고 문장도 정돈되고 처음부터 잘 쓰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내용 잘 찾아가는 거 이제 그게 관건이고요. 자, 그래서 논제와 설명을 쓰는데 8번째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따올 때는 반드시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게 좋다. 사용할 것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근거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인용부호를 써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볼 거지만 어떤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 쓰고 사례에서 뭐 그런 말이 가끔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건 전공도 마찬가지야. 사례에서 찾아 써라 이런 말은 100%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부분을 딱 따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의사항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개요 짜기 있어요.
논술문을 작성할 때 개요를 짭니다. 그래서 이 개요표는 글의 설계도고 여기에 논제, 논지, 주제, 논거, 구성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약간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시고 우리 글에 좀 맞춰서 쓰는 게 좋겠죠. 논제 아까 봤던 요구하는 바 무엇을 쓰라는 건지를 정리하고 또 그 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그 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까 4번에 있는 주제문에서 연결을 같이 시켜야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논지해서 아까 두 번째 그 견해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이유 그랬는데 이것도 견해와 배경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론하고 그게 왜 여기에 적합한지 이제 그런 것들 연결할 수 있게 논지 일관성 있게 키워드나 문장으로 재정리를 하고 아예 주제문을 끄집어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모아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주제와 관련성이 깊은 것, 중요도가 높은 것,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민교사가 그렇게 한 3줄, 4줄, 5줄 얘기한 거 거기서 문제에서 딱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걸 포커스를 잡을 것인가 그걸 딱 찾는 게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제일 관계가 깊은 것, 중요도가 높은 것,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논거를 잡는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구성에 서론과 결론 하나에 단락, 본론 여러 개의 단락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쓰다 보면 아시겠지만 구성에서 전에 논술의 형식을 완전히 갖고 오고 원고지에다가 쓸 때는 그리고 이런 거 써도 되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문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쓰는 연결 어구, 접속사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앞에 문제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요것도 무슨 말이냐면 올해 문제 같은 경우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 한 가지를 논하고 배점에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이걸 이제 쓸 때 서론에서 이제 하여간 간신히 어떻게 해서 잡아서 서론 문장을 한 2-3개 썼어.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와서 이렇게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이거다. 이렇게 다.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양방향적 의사소통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썼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뭐 단문이 어딨어. 문제에서 벌써 한 문장에 가니까. 그래서 2년, 3년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기호를 써도 좋다고. 그래서 지금은 1에서 이렇게 아예 기호를 쓰고 1에서 양방향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아예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2번, 3번을 쓰지 않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 1번에서 장점을 각각 논하고 두 번째로 넘어올 때 그 접속사 또한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온갖 접속사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게 더 어색해졌어. 이렇게 쓰는 게 더 간단하고 좋아.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 아까도 말하지만 이게 무슨 논술문이야 약간 이렇게도 되는데 우리 답안지 양식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호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쓰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쓰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거 써도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기호도 써도 상관없다 그랬는데 여전히 요거는 조금 쓰기를 꺼려 하시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2가지 쓰라 그러면 그냥 첫째 이거다. 둘째 이거다. 셋째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직은 무난합니다. 크게 상관없잖아요. 길게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하시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자, 그래서 다시 이제 5페이지로 오시면 유의사항인데요. 예. 유의사항, 아까 문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정리하고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아까 보셨고 3번 논술에 관계되는 글쓰기는 크게 기술, 설명, 논증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의미 아시겠나요? 기술이야. 사실은 거의 기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즉 원하는 거, 아까 필요성을 기술하는 것을로 프린트물 5페이지 유의사항 7번에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어요. 그걸로 거의 끝나도 되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그 기술하는 부분을 설명처럼 쓰게 되죠, 보통. 필요성은 민 교사가 말한 것처럼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논증도 쓰면 좋지만 거기까지는 배점이 물음표라는 거. 이렇게.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아, 교원, 임용 논술 시험의 경우에는 주로 기술과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논증을 요구하는 것보다 사실에 대한 설명,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 혹은 교직과 관련된 가치관, 이것도 내 걸 막 주장한다기보다 사례에 드러난 거를 정리하는 정도로 문제들이 대부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추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얼추. 네. 사실은 이게 다긴 한데요. 그래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조금 쉬었다가 작성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